금리가 인하하면 뭐 부동산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와 스탠스를 취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러 다른 환경이 받칠 때 얘기잖아요. 형태양난의 지금 금리 형태, 소비 심리가 8, 9월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 추석 전에? 근데 도리어 내려왔어요. 사는 현상은 살지만 살지 못하는 현상들은 조금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 뭐 증시도 네. 그렇고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고금리, 미국의 긴축 이게 상당히 오래간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걱정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점도표 보실 줄 아시겠지만 점도표 상에도 뭐 내년 가도 암만 내려봤자 4.5고 그것도 내릴 때 얘기죠. 또 내린다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파월 의장께서 또 내리는 신호를 갖다 퍼펙트하게 주질 않았잖아요. 긴축을 좀 계속 이어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저 여름에도 이제 대표님과 말씀 나눌 때 이거 쉽게 금리 인하 못한다. 금리 인하 되는 거는 정말 위기가 오지 않나는 당분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워낙 유동성이 버블이 너무 심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일부 분들이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금리가 인하하면 뭐 부동산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와 스탠스를 취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러 다른 환경이 받칠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금리 추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결정적인 건 좀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가 좋거나 이렇다면 금리가 좀 안정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 진퇴양난의 지금 금리 형태, 우리나라도 그래서 쉽게 내리지 못하고 시장 금리, 대출 금리 어제 7%까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미국도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7.8% 거의 8% 가까이 7.8까지 갔어요. 와우. 네, 저는 제가 7 넘은 것까지 기억하기로는 봤는데. 7 그러니까 넘어서. 우리가 추세를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서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현상 벌어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참 한국을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 증시 쪽에서는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히? 지금 신흥국 쪽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죠. 자금이 다른 좀 나라들 빠지고 빠지고 있죠. 맞아요. 예. 오히려 인도라든가 이런 데 좀 들어가는데 네.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좀 빠져나가는 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여기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네. 아시겠죠. 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신용장고 썼다가 박살났다 그랬잖아요. 처음 썼다가 처음 박살났는데 첫 경험이 중요한데 지금 신용장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의 영끌처럼 주식시장도 있는 거로 알아요. 지금 한 19조 7천억 정도. 많이 늘었네요. 네, 비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죠,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빠질 때마다 혹은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빠질 때 받쳐놨던 것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근데 저도 한번 그런 큰일을 당했기 때문에 드리신 말씀 주식시장에서 그게 빠지면 일단 자금 여력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약해지면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주식이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유동성 있는 자산이라고 황금성이 뛰어나니까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서 메꿔야 되는데 부동산이 대출이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소리 없이 시장에 스며들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자체 가격 변화로 인한 경매 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1년 반 사이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경매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걸 볼 때 주식시장이 만약에 조금 약세를 보이거나 이렇게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이렇게 뭐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돈을 아구를 맞춘다 그러나요? 네. 여기서 빼서 여기서 맞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전세 날짜 맞춰서 돈 맞추듯이 그럴 때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생각을 했는데 주식시장에 돈을 못 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리스크가 발생하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를 우리가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어떤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소비자 심리 9월 소비자 심리 발표가 예. 좀 됐는데 전달이 103.1이었는데 이번에 99.7, 한 3.4%가 하락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 더 중요한 점은 이거죠. 우리가 가계부채 급증하는 거 다 아시고 연체율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표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잖아요.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이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사람들이 돈을 더 유동성이 좀 활발해지거나 좀 증대되는 현상이 있는 게 통상적인데 소비 심리가 8, 9월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 추석 전에. 근데 도리어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도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부동산의 가계부채 대출 증가가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죠. 근데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고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개월, 1년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단기간에 나오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오너들은 느낄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의 운영을 위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게 제일 볼륨이 크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수요는 지금 약세인데 공급은 늘어나는 이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현장도 큰 대단히 말고 작은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들이 지금 매물이 많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심리 지수뿐이 아니라 우리 산업활동 지수, 소비자 심리 지금 그래프 보시면 그림 패턴이 있잖아요. 네. 패턴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리플 감소라 그래서 사실 산업활동 동향 지수에 보면은 소비, 생산, 설비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분야가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 와중에 설비 투자 분야는 마이너스 8.9%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게 잠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면 쉬어가잖아요. 밥을 쉬어가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 주신 금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올 봄부터 여기 뭐 8.15 식구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가을 뭐 올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죠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 관리 전략이 나오니까 8.15 모니터 계속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유익이 설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뭐 그때마다 잘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봉쇄하고 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또 뭐 내년 3월에는 또 터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뭐 계속 정부가 이렇게 막아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제가 현장 분들이 알려는 현장보다는 현장 분들은 이미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은 거의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멘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상황이죠. 시행자분들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대출 이자만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7% 넘은 지가 벌써 몇 달 됐고 지금 발표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면 부동산 PF 시장에 정부가 이번에도 이제 9.16 대책 때 발표를 했잖아요. 뭐 몇십조 들어간다고. 합해서 몇십조죠. 한 12조 늘려가지고 합해서 예전 거랑 합해서 20조인데 21조 정도 되죠. 그거 갖고 못 막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래요.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우리가 1월 초에 했던 말을 기억하면 돼요. 추경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갈 수 있게 뭐 하겠다. 이 얘기가 답이에요. 그러면 우량 현장이 아닌 현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어가지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런 현장들은
아웃인 거죠. 음. 근데 그런 현장들 지금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지금 위기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나 대주단 뭐 5대 금융도 모여가지고 또 자금 만들고 또 일쪽 캠코에서 또 해가지고 또 현장보다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도를 했는데 뭐 새마을금고도 또 대주단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73%가 만기가 연장을 했습니다. 현장들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넘어간 거예요. 만기가 연장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연장할 때 이자율이 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손해는 늘어나는 거죠. 이자액이 불어나니까. 사업을 해서 팔리면 되는데 그렇죠. 사업을 해서 팔리는 데는 지금 서울만 조금 청약이 잘 되지 수도권도 지금 6대 4, 5대 5 정도밖에 안 되고 지방도 5대 5, 6대 4 이래요. 그러면 이제 미분양분이 좀 늘어날 거고 올해 이제 올 가을에 좀 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옥석이 많이 가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PF 해준 지금 만기 연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그 정보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그 현장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잖아요. 네. 해줘서 갔는데 미분양이 또 났어요. 그럼 이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이자를 내느니 이자 돈이 7, 8%인데 그 단위가 뭐 크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그 이자를 묻느니 지금 정리하면 그 이자라도 아끼잖아요. 이런 현상들도 나올 것이고 실제로 2009년도에 지금같이 똑같이 했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부산상호저축은행하고 삼호저축은행부터 해가지고 11개 저축은행이 다 파산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다 PF 발이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묵었거든요. 네. 2009년도 2 대책이 있었어요. 이번에 13 대책이잖아요. 1 더하기 3은 4인데 그때도 2 더하기 2는 4야. 똑같아요. 신기해요. 2 대책 때 이 지금 대책하고 똑같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나서 진정이 안 되니까 그때 미분양 한 16만 원까지 갔어요. 10에서 16만 원. 아, 네. 진정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LTV를 올려주고 이런 거 다 넣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냐?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소비가 좋아지고 주택 부담 여력이 좀 진짜 주택가격이 내려와가지고 주택 구입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좀 살아날 기미가 있는데 지금 도리어 이 13 대책 때문에 주택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니까 갭이 또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분양이 안 되는 현장들은 앞으로 답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럼 연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왜? 시장이 살아날 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을 운영해도 아, 내일은 잘 될까, 잘 될까. 예를 들어서 오픈빨이라고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걸 믿고서 막, 아, 나 이거 가게를 늘려야지 돈을 빌렸는데 안 되기 시작해. 그럼 될 거라고 믿고 돈을 계속 빌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게 문 닫잖아요. 그런 현상이 2009년도 왔던 게 11년도에 터졌고, 지금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게 작년부터니까요. 22년이니까 23, 24, 24년 말이나 25년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연기를 일단 뭐 3개월짜리도 했더라고요. 6개월, 9개월, 1년짜리가 1년짜리 제일 많았고 만기 연장이 1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 말이잖아요. 네. 그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는 현상은 살지만 살지 못하는 현장들은 조금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자꾸 불안해하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이번에 2조 2천억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이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다음에 조금 화가 나서 말씀드린데요. 아니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막 사업이 안 되시고 폐업이 늘고 있고 그 뉴스도 또 잘 안 나와요. 국민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는 그동안 돈 잘 벌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분양 잘 됐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GDP 대비 내수가 저희 나라 한 40% 되나요? 그거를 먼저 손을 대고 지금 건설 산업 분야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2000년 초까지는 GDP 한 15%, 20%까지 갔었어요. 네. 지금 한 6%밖에 안 됩니다. 아, 많이 비중이 작아졌네요. 그럼요. 다른 산업이 많이 BTS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엔터 산업부터 해서 많은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서비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그 PF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까 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들 돈 빌려서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해서 예대 마진 먹는 거잖아요. 턱 까놓고 그러면. 그럼 그 업체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버블이 생기겠죠. 그 와중에 수익 모델로 PF 부동산 쪽에 대출하는 걸 택했잖아요. 본연의 업무를 버리고, 그렇죠? 이 자체부터가 뭔가 샤하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욕심을 냈던 업체나 금융기관은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지. 아니 왜 본연의 업무를 접어두고 엄한 데 가가지고 좀 아니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라이트만 다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리하게 리스크 헤지를 잘 못하고 투자한 현장들은 정리가 되는 게 정리가 되면 토지가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분양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내려간 폭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세금을 생각하는데 다 일단은 어렵지만 네.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하는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새 출발 가거든요. 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인데 부동산 PF가 도리어 역효과를 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오히려 터트려서 그 네네. 정리가 좀 돼야 오히려 그렇죠. 더 경제에 좋다. 대한민국 1금융권은 튼튼하고 2금융증권 중에도 저축은행도 일부 몇 개 빼고 증권사 몇 개하고 캐피탈하고 새마을금고도 몇백 개인데 그중에 한 뭐 몇십 개예요. 정리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더 안정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가는지 좀 의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이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 그 뭐 또 7조 2천억의 정책 금융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축은행에서도 보니까 현재 일단 종잣돈으로 330억 그런 정상화 펀드를 만들고 부동산 PF 뭐 1,000억까지 늘리겠다 했는데 요거는 그냥 1,000억 가지고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액션이죠, 흐름 액션. 액션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만큼 뭔가 위급하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이런 거죠. 사단장이 야 다음 추석 때 내가 카스테라 돌릴 수 있어. 뭐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 거죠. 카스테라가 무슨 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막 뭘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카스테라는 추석 날에 별로 취급을 못 받잖아요. 뭐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카스테라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은 너무 정확히 보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뭐지? 1,000억 갖고 뭘 한다고. 그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건 이해되는데 추경호 장관이 맨 처음에 했던 얘기에 코드를 맞춰서 그 스탠스를 이어갔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 여기는 살았구나. 여기는 정리가 되구나. 그러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주택시장에 네. 조정이 되고 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대출 액수가 줄 거고 대출 액수가 줄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다 연결되는 경제 시스템인데 이게 좀 엉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부동산도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 뭔가 그 부실이 터지는 거를 자꾸 막으려고 맞아요. 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터져야 될 것은 그냥 터지게 놔두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낫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사실 시진핑이 네. 하고자 하는 게 그러한 방식으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경제학자나 부동산 버블 때 다 히스토리에 나와 있으니까 미국이 바보로 해서 그걸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잖아요. 미국. 네.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그 왜 놔두겠어요? 음. 그래야 나중에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버블에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한계점에 오면은 시스템이 멈추잖아요. 네. 다시 돌리려면 다시 조정이 돼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알고서 지금 움직였고 뭐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조개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과소비도 좀 줄고 있고 고용이 늘어나. 이게 좋은 쪽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니까 고금리를 그러니까 과소비를 줄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지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처럼. 근데 지금 타임을 좀 놓쳤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더 놓치면 안 되는데 아직도 부동산 PF 이렇게 붙잡고 아니 비싸가지고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데 이게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